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뉴스바다 한 주의 시작은 백조 커플과 함께하는 직송 뉴스입니다. 백지훈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9월의 마지막 직송 뉴스가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사고는 2배, 처벌은 반의 반쪽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선소 산업재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최근 조선소 내의 산업재해, 그중에서도 중대재해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벌은 그야말로 이제 솜방망이 처벌로 불과해서요. 바로 약한 처벌이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산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조선업이고, 그리고 조선업 최근에 호황 소식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소위 말해서 조선업 슈퍼 사이클을 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선업이 호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 배의 교체 주기가 통상 10년인데 이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이 바로 이 교체 주기에 따라서 10년에서 20년 사이로 반복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긴 불황기를 거쳐서 2021년부터 다시 호황기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감이 몰리다 보니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급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호황이니까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인력 구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 투입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 속에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단면을 파보려고 하는 건데, 백지훈 리포터가 사고 현황까지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박 건조 수리업의 산재 사고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2,500여 건에서 지난해 3,700여 건으로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산재 사망자 수가 지난 2020년 28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게 조선업 호황 속의 그림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참고로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벌써 25명이나 일터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은 전체 산재는 아니었고요. 네, 선박 일부입니다. 건조 수리업, 여기에 산업재해만 따져서 짚어주신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산재가 발생해서 산업안전점검이나 감독을 받은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전국의 선박건조 수리업체 가운데 산업안전점검이나 감독을 받은 대상 사업장이 100곳입니다. 그중 17곳이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똑같이 사고가 발생한 대상 사업장 270곳 가운데 처벌을 받은 업체가 겨우 5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고가 늘었는데도 이렇게 처벌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이 용이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정부는 이걸로 처벌을 할 의지가 없다. 실제로 갈수록 처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산재 사고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대기업의 사망사고가 1, 2위를 다투거든요.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의 1, 2기업이 어디냐면 현대삼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오너들은 처벌받는 걸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회장님은 처벌을 안 받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에게 왜 안 받을까라고 질문하면은 약간 의심 섞인 그런 답변이 줄을 이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대기업들은 현장도 많고 인력도 많죠. 그래서 사실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좀 높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대기업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의무를 준수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나 인력을 투입하기 또 용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 현장 보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업체는 대기업인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 같은 경우는 많은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나 중견업체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또 입장에 따라서는 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기업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좀 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대기업을 처벌해야 중대재해 처벌법
우리가 시행하는 효과가 좀 드러나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뭐 긴장감이 좀 떨어진다, 기대감이 떨어진다 이런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방 차원의 취지로 이 법이 시행이 네. 됐는데 제대로 뭐 대기업이라고 만약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은 참 그 취지가 무색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네. 측면에서 지난해 산재 발생으로 산업안전 점검이나 감독을 받은 대상 사업장이 270곳이고 처벌받은 사업장이 5곳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건수보다 사고 건수가 이미 50배 이상 많은 셈인데 그럼 나머지 처벌받지 않은 경우는 사고가 났지만 그냥 덮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 줄어든 대신에 시정 조치 건수가 부쩍 늘었는데요. 예. 시정 조치가 지난 2020년에는 48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14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처벌보다 시정 조치 건수가 늘어났다. 조아라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정 조치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법상 각종 시정 조치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사업주라든지 경영 책임자들에게 안전이나 보건상 유해, 위험, 방지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이고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당연히 사고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시정조치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형사처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건데요. 형사처벌은 노동청과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결국 시정조치를 하는 주체와 형사처벌을 하는 주체 달라질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별개로 판단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다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면 시정조치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정조치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산업안전 관리 감독 방향을 처벌보다는 사업주 스스로 좀 시정하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지금 맞물려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중대재해 사고 발생부터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600일이 넘게 걸린다는 보도가 있던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뭐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좀 긴 거 아니에요? 보통 어느 정도예요? 네, 사실 뭐 형사사건 기준으로 보면 구속된 사건인지 여부나 뭐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서 기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600일이면 통상 길다고는 보여져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1심 재판까지 600일인 거거든요. 그러면 조사가 굉장히 길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사고가 많기 때문에 유족이라든지 피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0일이면 일단은 거의 2년인데 네. 이 유가족 같은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중대재해 사고 처리나 판결이 지연되는 이유들 여러 가지가 또 있을 텐데 백지연 리포터. 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1차로 노동부가 수사를 하고요. 이후에 검찰 기소, 이어서 법원 판결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 상반기까지 700여 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사건 처리율이 31%에 불과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10건 가운데 3건만 제대로 수사가 되고 나머지 7건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류 중인 겁니다. 예. 일단은 이 노동부의 사건 처리 1차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는 또 이유가 여러 있을 텐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중대재해 사고가 굉장히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고 발생 원인, 과실 여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준수했는지 이런 부분들 살피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수사 자체가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책임자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수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 수사에 있어서 회사 측의 입장이 조금 더 강경하고 조금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진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과 달리 벌금 내고 많은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수사 주체가 고용노동청이라는 게 참 저는 낯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용노동청의 수사 인력도 네.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청이 수사를 전담하는데요. 수사 인력이 전국입니다. 전국에 15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아이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7월에 고용부가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기존 133명에서 208명으로 확충했는데요. 이 확충된 인력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 쏟아지는 산재 사건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초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직원 수 5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가 또 됐는데요. 앞으로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수사 적체 기본적으로 수사 인력이 너무 적네요. 네, 근데 이거 노동청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형사 사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사건 수에 비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면 수사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도 힘들고 당사자들도 굉장히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예, 네. 부실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인데 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은 수사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먼저 관심을 가지긴 해야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든 고용노동청에서 그러면 다음 스텝인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네. 중대재해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 기간은 또 소요가 될 것이고 그리고 1심 선고까지 닿는데 앞서 오래 걸린다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야. 맞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검찰의 평균 수사 기간이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510건 가운데 기소된 비율이 10%에 불과했는데요. 특히 검찰의 구형량이 지나치게 적다, 약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동안 검찰의 구형량이 대부분 징역 1, 2년에 더 머물렀다고 합니다. 예, 중대재해 사고에 있어서 구형량 어떤 마련된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게 있죠? 네, 예, 있긴 있습니다. 예. 대검에서는 지금 2022년 3월에 일선 경찰청에 중대재해 사망 사고 있을 경우에 기본 구형을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을 기본 구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대검에서는 재범일 경우에는 징역 45년까지 할 수 있도록 구형 기준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검찰의 구형이 약하게 나와요. 네. 그러면 법원의 그 처벌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네네. 높게 나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고형과 구형을 봤을 네. 때 보통 의뢰인들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형을 얼만큼 하더라도 높다고 느껴지거든요. 아, 네네. 저희 변호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구형과 선고 크게 상관없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는 말해요. 근데 구형이 낮게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마음속으로 좋아하죠. 왜냐하면 선고형이 더 높게는 나올 수 있어도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 네. 애초에 중대재해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수사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건 처리가 이런저런 과정으로 길어지면은 네. 책임 소재 가리기도 어려워지고 참 답답함만 가중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떤 사건이든지 시간이 지나서 입증이 쉬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고 발생 이후가 가장 조사하기가 좋고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장기화되면 합의나 배상의 그 정확한 지점이나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 장기화는 근로자에게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물 밀려들고 있는 수주 속에 조선업 호황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고용노동부 검찰의 사고 수사에도 중대재해에 있어서 속도가 역시나 붙어야 진정한 조선업 호황의 지속성 또 건강성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재정 취지에 걸맞은 이 중대법에 대해서 안전보고 수사 인프라도 갖춰야 되는 과제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작업 중지권 뒷북 논란입니다. 이 사천 채석장 사망 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유가족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난 8월 2일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던 날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다가 이후 유족들이 발파 작업과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천경찰서에서 경남경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졌고요. 이 사건 발생 49일 만인 지난 19일 작업 중지권이 내려졌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짚어드렸고 말씀대로 단순 교통사고로 기결될 뻔했던 것을 유가족이 지금 뒤집어 놓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방향을 틀어놓은 상황인데 사건 발생 49일 만에 또 작업 중지권이 내려졌다. 야, 이거는 조치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물론 예방 차원에도 합니다만 일이 터지고 또 시행을 하는 건데 맞아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노동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그동안 현장이 많이 훼손이 됐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특히 사건이 발생한 8월 2일 그날 오후에도 인근 장소에서 발파 작업이 한 번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사망사고가 낮 12시경에 발생했는데요. 만약 사고 직후에 작업 중지권을 내렸다면 추가 발파 작업은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증거 확보도 쉬웠을 거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실질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오늘자로 해당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했군요. 자, 조아라 변호사님, 앞으로 이 사건의 수사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 보십니까? 일단 제가 고발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고발을 할 수 있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채석 작업 시 요구되는 작업 계획서 없었다는 점, 그리고 발파 작업 시 필요한 피난 장소 없었다는 점, 거짓 진술로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방해했다는 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조사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일단 드러난 사정으로서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게 초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향후에 더욱 면밀히 좀 수사를 해줘야 될 책임감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유가족이 밝히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 때문에 좀 뒤집어지나 했더니 그 이후에 대처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이고, 사천 채석장 사망 사건 정리하면서도 보다 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계속 노동자들의 불안만 가중되는 소식만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뭐 제조 중심의 경상남도고 특히나 조선업 비중이 또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오늘 마지막 뉴스파다였는데 역시나 좀 노동 현장에서 터지는 이 관련 사고,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그 작업 중지권 이 시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처음 짚었던 게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사건 처리하는데 수사 속도 같은 거 짚었는데, 좀 끝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변호사님?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시행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고 우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제도가 장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걱정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개선의 목소리가 있고 법원에서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뉴스파다 백지원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